대낮에 그것도 서울 한복판 공원 둘레길에서 흉악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금속 재질 둔기로 피해자를 마구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쉴 새 없이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정오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진짜 여기저기서 모방 범죄가 정말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 현상의 시발점이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짜고짜 아무한테나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서 한 분이 결국 사망하시고요. 세 분이 이제 중상을 입은 상태이고요. 여태까지 잘못 살기 편한데 열심히 살아야 되면 안 되더라고. 그리고 이제 2주밖에 안 지난 상태에서 분당 서현역 백화점에서 또 20대 남성 최원종 씨죠. 한 명이 이제 돌아가시고 13명이 이제 중상을 당했죠. 사상자가 4명이나 발생했는데 죄책감 느끼시나요? 네. 지금 병원에 계신 피해자분들은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예전과 다르게 갑자기 우리 뭐 커뮤니티를 포함해서 막 협박, 살해 막 이런 것들 글이 막 올라오면서 그냥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도 장난이었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리고 실제로 칼을 들고 막 장소에 간다든지 이런 게 사회 문제가 되는 모습이 좀 놀랐습니다. 일종의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범행들은 있어 왔어요. 그전에도 있어 왔는데 이번엔 뭔가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단 온라인상의 활동이 무척 활발해졌잖아요. 누구나 SNS 맞아요. 막 그 전파시키고 맞아요. 과거에 한 번 사건으로 단절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그게 전파가 되면서 모방 범죄도 예,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아하. 또 하나는 바로 직전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여러 가지 영향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맞아요. 좀 증폭시켰다는 거예요. 맞아요. 자신의 비참함을 더 곱씹는 사람들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거죠. 이러한 현상들이 서현역 사건 터지면서 야 이거 계속해서 나겠는데? 라는 우려를 갖게 만들었던 거죠. 서울 동대문구 6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여성 벌였습니다. 20명을 살해하겠다고 한 노사를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소식 또 흉기 사건입니다. 아무나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폭력성이 강하고 나도 분노가 가득 차 있던 누군가가 보고 헉, 나도 저렇게 하면 뉴스에 나는 거야? 나도 저렇게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그 자체가 일종의 트리거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이게 사건이 연이어 딱딱 터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야 이거 이제 일상이 되는 거 아니냐. 걱정된다. 야,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공포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좀 무서워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아저씨, 근데 좀 어르신인데 그 가방 백팩에 신문지로 싼 긴 원통 같은 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백팩이 살짝 열려서 갑자기 약간 공포감이 있었고 왜냐면 이게 이 안에 뭔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 형태가 그래갖고 좀 거리를 좀 두고서 걸어갔어요. 혹시 몰라서. 한 PC방에서 30cm 정도 된 흉기를 우산에 숨긴 채 PC방에 찾아간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이고야, 시칼이네. 아이고, 큰일 날 뻔. 아이돌 영상을 보던 외국인 팬들의 환호성에 놀라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밀지 마요! 갑자기 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니까 네. 또 지하철 내에서 흉기 난동인가 뭔지 모르지만 더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다수가 막 그 탈출하시는 우왕좌왕하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상당히 좀 불안이 조장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경찰 장갑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경찰이 이제 뭐 총을 차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특별 치안 활동이라고 이제 경찰에서 이제 뭐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처음 봤죠. 아니
야, 무슨 도심에 진짜 저런 게 있어? 특히 옛날에 이제 80년대에 사셨던 어른들 입장에선 과거공에서 군사정권 때 장갑차 들어온 느낌도 나잖아요. 이게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두 분은 어떠세요? 이제 응급조치로서의 필요성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당연히 봐요. 있죠. 그건 있습니다. 예, 분명히 경찰청의 이런 초기 대응은 지나칠 정도로까지 한 것은 좀 잘했다고 봐요. 다만 이걸로 됐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2000년대 초반, 2010년경부터 이제 한국경찰에서는 이걸 사실 조사를 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지금도 언론에서는 소위 묻지마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쓰죠. 애매하면 묻지 마라고. 묻지 마라는 것은 왜 그랬는지 원인 묻지 말라는 거거든요. 물어야지 왜 안 묻습니까? 안 묻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인 진단이 안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짓 저질렀으니 묻지 말고 엄하게 처벌만 해. 이런 걸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범죄를 과연 묻지마라고 해야 되는가. 이게 정의되지 않아서 그 범죄 유형을 분류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사실 신림역 사건하고 이제 분당 서현역 사건을 우리가 이제 또 공통적으로 묶는 것은 그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좀 기저에 좀 비슷한 것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분노죠. 기본적으로는 분노죠. 열심히 살아야 되면 안 된다고. 그 분노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조선 같은 형태의 어떤 인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다가 터뜨리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최현정 같은 그게 어느 정도의 어떤 정신과적인 장애가 영향을 미쳤을지 모르겠지만 분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망상적인 요인이 또 하나의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사실 정신장애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하다는 표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가진 감정의 분노가 어떻게 왔고 여기에서 우리는 원인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다만 그 분노의 출발점은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첫 출발점은 가정, 그렇죠. 부모와의 관계, 어린 시절. 그런데 커가면서 그 원인이 희석됩니다. 왜 희석되냐면 학교에서도 불만을 겪게 돼요. 그렇죠. 다른 아이들과 자기는 다르다. 뭐 이런 것들. 선생님이 나랑 다른 아이를 다르게 취급한다. 그리고 나서 또래 사회 집단에서도 문제가 생기고요. 진학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성과의 관계가 원만치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이 분노의 포인트가 너무 흐려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자기 스스로가 그걸 찾아낼 수가 없으니까 세상과 사람들에게서 찾고 결과적으로 나보다 행복한 너희들을 가만 안 두겠어. 나처럼 만들겠어. 특정한 한 사람을 겨냥할 수도 없고 세상 모두를 향해서 분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행동들도 우리가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두 분께 좀 듣고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범죄 심리라는 게 범죄 계획을 할 때는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인가가 반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반은 어떻게 해야 내가 안 잡힐 것인가에 집중되거든요. 증거인멸과 도주가 반드시 포함되죠. 그렇죠. 이러한 범행들은 전혀 다릅니다. 범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계획이 보여요. 그런데 그 범행 이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의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최현정 역시 그냥 현장을 이탈해서 가다가 흉기 버리고 어떻게 될지 계획이 없는데 설슬 걸어 나간 거예요. 대단히 소극적인 회피 도주 행동인 거죠. 자기 삶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못 찾고 미래의 희망을 완전히 버린 상태다 보니까 이들의 그러한 범행은 자기가 살아나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삶의 마지막 최후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나라보다 이 칼부림 사건이 먼저 이슈가 됐던 나라가 이제 일본이 있어요. 일본이죠, 일본. 일본이 이미 한 20년, 30년 전부터 맞아요. 문제가 많이 됐고 일본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을 도리마라고 한대요. 도리마. 도리모노라고 이제 우연히 마주친 사람을 이유 없이 그냥 저주를 퍼붓는 요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길거리 악마. 도리마. 이제 이게 아키하바라 사건이라고. 아키하바라 혹시 가보신 적 있어요? 옛날에 그 저기 용산에서 못 사는 거 거기 가면 맞아요. 그 아키하바라. 맞아요. 거기 옛날 관광 코스였지. 되게 유명한 관광지였고 진짜 무슨 전자랜드 같은 곳이었고 굉장히 또 사람이 엄청 많은 데지. 엄청 많아요. 2008년 6월 8일 날 이 25살의 가토 도모히로라는 친구가 트럭을 몰고 이제 길을 돌진해서 이제 사고가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도와줘야 돼. 교통사고인 줄 알고 거기 내려서 칼을 뽑고 주변 사람들 막 공격을 한 거예요. 약간 서현동 사건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그렇죠?
突如トラックが突っ込み次々と無差別に刺された人々。 이 당시 체포하고 나니까 했던 말이 지쳤다. 세상이 싫어졌다. 누구든 죽이고 싶었다. 事件直後路地裏に逃げ込んだところを確保されたのは加藤智弘死刑囚当時25歳。世の中が嫌になった。誰でもよかった。温かい家族、恋人、友人。私にはそういったものはありませんので、それらが理不尽に奪われる苦痛を想像することができず歯がゆいのです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걸 보면은 사실은 많은 뭐 사회학자나 경제학자 마찬가지고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은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일본이 그렇게 사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할 때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소위 말해 저성장, 예, 사회가 그냥 저성장으로 쫙 빠지면서 약간 힘을 잃고 침울해지는 그 시기하고 맞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보면 1.4% 얘기합니다. 1%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2009년에 영국 의학 전문지에서 30년 동안 그 유럽 연합 국가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경제 상황에 사망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를 했는데 실업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살인율이 0.79%가 증가했대요. 어쨌든 간에 이제 시기적으로 우리가 일본보다 15년, 20년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저성장 국면하고 약간 맞물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김구라 씨가 어렸을 때는 보통 결혼이나 아니면 취업을 몇 살에 하셨나요? 우리 보통 제가 이제 27, 8에 했죠. 27. 네. 요즘에 평균 결혼 연령이 몇 살인지 알아요? 35나 38? 33.4세 정도 들어. 34세 정도가 되고 있어요.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늦게 결혼하고 요즘에 대기업 취업 연령을 보면은 평균이 31세가 넘어갑니다. 32살 가까이 됐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사회에 들어가는 연령이 점점 더 뒤로 가는 거예요. 진입하는 연령이. 진입하는 연령이. 그 말인즉슨 얘들한테 요구하는 게 점점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사회가 저성장으로 가면 그 보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미 나이는 30대 가까이 되고 30대 넘어가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나를 눈높이를 낮추고 아니면 뭐 그런 다른 어려운 일이라도 할 것이냐 아니면 사회 불만색으로 갈 것이냐 이게 숫자로 나옵니다. 그 비경제 활동 인구라고 있습니다. 실업률에 포함이 안 되는 나는 경제 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 흔히 말하는 그냥 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청년층이 지금 거의 50만 명에 육박. 예전에 비해서 청년 숫자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도 이 쉬었다라는 청년층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차세대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가 이제 좀 불안해지는 거죠. 이 세대들의 이 사회 진입을 좀 당겨야 돼요. 그게 결국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나도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집안에 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동료가 있고 뭐 친구가 있다면 이걸 극복해내갈 수 있는 힘이 되는데 네네네, 맞아요. 완벽하게 이제 고립이 되기 시작을 하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사회적 배제감이 느껴집니다. 이게 제가 굉장히 사회학에서 표현하는 이 사회적 배제감이 중요하다는 의미가 상대적 박탈감은 눈에 보일 때 드러나는 감정들인데 배제감은 어차피 나는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박탈되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유대 관계를 단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왜 친절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서로 말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런 이유가 없잖아. 이유를 못 찾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공격을 했을 때 미안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범행 왜 하셨습니까? 반성은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유족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고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습니다. 그 2000년대 초반에 영국 사회에서 사회적 배제국이라는 부서를 신설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회를 향해서 결국 복수를 할 수도 있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찾아내서 reach out, 찾아가서 사회적인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것들을 발견했거든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어쨌든 뭐 끔찍했던 사건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이제 그 최원종이란 사실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저지른 게 조현병 증세가 좀 약간 있었고 치료를 좀 중단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혼자 있다가 이렇게 이제 저지른 것이다.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사회 시스템이 위험성을 감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아무런 이상성 없다가 평상시 그야말로 뭐 보통 사람처럼 살다가 갑자기 예측 못할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최원정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망상의 어떤 양상이 워낙 뚜렷해 보였죠. 아직도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조직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조직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자면은 범행 당일날 너무 이 스토킹 집단의 괴롭힘을 당한 거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제 집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스토킹 집단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사실 조현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폭이 넓어서 그 증상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그는 진짜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는데 이 케이스가 사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치료가 가장 어려운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누구도 믿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그 뷰가 있기 때문에 신뢰를 주면서 이 증상을 치료하게끔 다가오게 하는 과정까지가 오래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관찰과 지속적인 어떤 관계 맺음이 정신과에서도 그렇고 시스템적으로 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이 분들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러한 병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놓친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치료가 정상적으로 개입이 되어갖고 초기에 진화가 됐는데 문제는 이게 발전이 어떻게 되냐면 병원을 데려가요. 뭐 치료도 하고 약도 먹이고 하는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연령대를 보면 이미 그런 과정을 수없이 거쳐와가지고 가족들이 이제 지치고 나이가 드는 시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치료가 3개월 이상 중단이 되면 범죄를 저지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정신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강화되어가지고 사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지금 못 받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일선에 있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한결같이 한 얘기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 사건 계속 발생한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접하는 것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명확해 보이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호주에서 CTO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지역 커뮤니티죠. 커뮤니티에서 트리트먼트, 치료를 하는 오더, 명령 시스템인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지역 주민들, 그다음에 경찰, 뭐 정신과 전문의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강제 입원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을 우리가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도 보호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자. 한국 경찰 같은 경우는 출동해서 할 일이 없어요. 일어나지 않은 범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들은요. 공동체적 대응을 하면 충분히 저는 예방할 수 있는 많은 단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얘기는 하지만 사실 이게 쉽게 말하면 선진국병이잖아요. 이 심각한 빈부격차라든지 사회에서 어떤 개인들을 챙겨주고 하는 문제가 말은 쉽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쉬운 과제가 아니잖아요. 생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인간이 다른 유인원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침팬지 같은 경우는 아이를 한 번 낳잖아요.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으려면 6년에서 8년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이 새끼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6년, 8년이 지나야 다시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지 그 전에 이렇게 낳을 수가 없는데 호모사피엔스가 좀 특별한 게 낳자마자 1년, 2년 만에 바로 또 새끼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진화할 수 있었던 장점은 인류가 굉장히 빠르게 팽창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데 도움이 됐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거는 한 가족이 혼자 키우는 게 아니라 동네 전체 같이 키운다라고 하잖아요. 부족사회 같은. 그렇죠. 공동 육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진화 자체에서 우리가 핵가족화가 되면서 내 새끼만 챙기는 게 정상이 아니라 인간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웃도 동네 전체도 서로를 챙겨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클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진화했던 근본에서 지금의 사회가 벗어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